순직한 그 사고 소식을 듣고 저도 국방장관에게 좀 질책을 했습니다. 앞으로 대민 작전을 하더라도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된다. 이렇게 좀 질책성 당부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잘 지켜보고 만약에 국민들께서 이거는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라고 하시면은 그때는 제가 특검하자고 먼저 주장을 하겠습니다. 끈기, 인내, 진정성, 신뢰, 성의 등을 먹고 사는 것이 협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처럼 국민을 위한 협치에 정부 여당이 먼저 나서겠습니다. 혹시나 하는 심정으로 지켜봤지만 결과는 역시나였습니다. 오답을 써놓고 정답이라고 우기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네,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 김유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윤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한마디로 평가한다면 어떤지 두 분께 우선 좀 여쭤보겠습니다. 정호김 전 의원 어떻게 보셨어요? 아마 우리가 어떻게 봤느냐보다도 이것으로 인해서 여론이 어떻게 바뀌었느냐가 더 중요하긴 할 것 같은데요. 네. 대통령의 그런 그 답변 스타일이라든지 또는 태도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많이 달라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 여권에서도 아쉬움을 표하는 목소리가 있고요. 네. 또 사실은 그 기자회견을 통해서 뭔가 반전 드라마가 쓰여지길 바랬는데 그 정도까지 지금 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예상이 듭니다. 네. 김유정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그동안 9일날 기자회견 이래로 여러 평가가 나왔는데요. 한마디로 로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민심과 안 맞는다. 네. 그렇게 평가하고 싶고요. 그 형식이나 내용에 있어서 전혀 민심을 반영하지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사과, 민생에 대해 송구 이런 표현은 나왔습니다만은 적어도 취임 2년이 됐는데 두 번째 기자회견이었거든요. 그 안에 정말로 그 총선 민심을 다 담아서 모두 발언에서 대통령이 좀 얘기하는 바도 부족한 점이 많았고 특히 저는 그 모두 발언 안에 4월 16일 날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과 거의 대동소이했습니다만은 네. 적어도 이 사회적 참사에 대한 이야기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조금 담았으면 기자들의 그 질의응답 과정에서도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네. 들었는데요. 앞으로 좀 자주 하셔야겠죠. 민심을 저버리는 이런 기자회견으로는 다시 민심을 얻기는 참 어렵다. 뭐 이런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범야권 6개 정당이 최혜병 그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면서 지금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네. 야권 공조가 본격화하는 걸까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이거는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촉발한 측면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야 6개 또 총선 중간에는 야 7당이 공조해서 이 최혜병 특검에 관한 요구는 끊임없이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총선 이후에 갑자기 이렇게 뭉친 것이 아니고 총선 중간에도 이거는 반드시 함께한다라고 해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까지 다 참여하면서 이거는 반드시 관철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였던 사안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보고 또 어떻게 대통령이 응답할 것인가를 관심 있게 지켜봤는데 결국에는 뭐 모든 특검에 대해서 거부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네. 야당들로서는 이렇게 뭐 행동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뭉쳐야겠죠, 이제. 네. 정호김 의원님, 국민의힘은 나쁜 선동 정치다 이런 비판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국회 재표결 시에 이탈표 가능성을 주시하면서 추경호 신임 원내대표 부결 당론 채택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떤 전망을 하고 계세요? 민주당이 이 최혜병 특검을 정치 쟁점으로 다음 국회에서도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불을 보듯 명확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우선 그 21대 마지막에 이제 만약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결국은 제 표결로 갈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 국민의힘에서 그 17표가 굉장히 중요하다. 물론 이론적으로 그렇습니다. 모든 국회의원들이 다 참석한다라는 전제로.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소위 당론 채택 가능성까지 시사한다라는 거는 실제로 무기명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측하기가 어렵다라는 네. 것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 최해병과 관련해서는 야당의 공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죄송합니다. 여론의 반응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여론은 수용이 쪽에 높게 나오고 있잖아요.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유권자들 사이에서도 이 최해병 특검은 거부해서는 안 된다라는 여론이 그 지지자들의 반 정도 점한다라고 본다면은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납득하지 못할 정도가 되면 나라도 특검을 요구하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네. 과연 공수처의 수사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명확치 않은 상황에서 그 얘기가 별로 설득력을 가지지 못했다면 오히려 그 중간 지대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전에 좀 제한하는 것이 어떨까? 예를 든다면 시한을 좀 정해가지고 공수처가 언제까지 수사를 했는데 그것이 납득하지 못할 정도 내지는 공수처의 인력 부족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적 요소 때문에 특검이 불가피하다면 그걸 받아들이겠다라든지 그런 제의를 대통령의 제의 요구 전에 해보면서 여론의 반향을 좀 보면서 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정무적 감각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론 상황도 그렇고 대통령 지지율도 올라가질 않고 지금 거의 답보 상태로 20%대를 유지하면서 오히려 부정적인 그 여론이 조금 더 많아진 것으로 지금 지난 금요일에 갤럽 여론조사에서 나왔다면 네. 좀 그렇게 여론에 대해서 진지하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반응하는 태도를 취해야지 완전히 야당의 저런 공세에 대해서 우리도 똑같이 맞대응하겠다라는 방향으로 가면 여론이 과연 국민의힘에 지지하는 그러한 그 모습을 보일까 그런 점에서 조금 걱정이 됩니다. 민주당은 초선 당선인들 지금 릴레이 천막 농성에 들어갔고 또 조국 혁신당 대표는 해병 사망 사건에 윤 대통령 관여가 확인될 경우 탄핵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상당히 강한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야권의 전체적인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조국 대표야 과거 총선 때도 민주당이 그 강하게 말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쇄빙선 역할을 하면서 하겠다라고 말한 바도 있었기 때문에 네. 뭐 그거는 그런 맥락에서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당선인들이 천막 농성 돌입한 것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기자회견 통해서 이 최해병 특검법에는 전혀 뜻이 없구나, 거부권 반드시 행사하겠구나라는 대통령의 그 의중을 읽었기 때문에 이거는 안 할 수 없다. 또 당선인뿐만 아니라 재선 의원들도 뭐 다 함께 하고 있는 그런 맥락이거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뭐 해병대원하고 시민들이 연대 행군하는 것도 있고요. 진상 규명을 촉구하면서 네. 이거는 비단 뭐 민주당의 뭐 당선인뿐만이 아니라 전 국민적인 어떤 바람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왜 이 부분을 대통령 신뢰할 수 없다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내가 봐주기 수사했다라는 그런 의심이 들거나 수사가 제대로 안 됐을 경우는 내가 먼저 특검을 요구하겠다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마는 네. 그거를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하는 거죠. 왜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 대통령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때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굉장히 치열하게 수사했고 그때 우리를 봐줬겠느냐. 치열하게 했다. 당할 만큼 당했다. 이런 취지로 답변을 대통령이 하셨는데 사실을 보면은 4년간 서면 조사 한 번 한 거밖에 없잖아요. 김건희 네. 여사에 대해서. 그거를 놓고 제대로 수사했다라고 얘기하면서 특검이 필요 없다고 하는 대통령의 그 의견을 공수처 수사에 대입을 해서 이 최해병 특검과 연관지어 본다면은 도대체 어느 정도 수사를 해야지 특검을 요구할 수 있는 수준인 것인가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주가 조작 사건도 제대로 수사 안 했는데도 그만큼 했으면 특검할 필요 없다라는 대통령의 주장을 보고
기가 막힌 것이죠. 그래서 민주당으로서는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이렇게 해서 민심을 모아가는 것이죠.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더 저는 민심이 분노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총선 공약이었던 전 국민 1인당 25만 원의 민생 지원금 지급 의지가 강합니다. 뭐 정부 여당 반대 입장 분명히 하고 있는데 이 사안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그게 여의치 않으면은 뭐 처분적 법률을 얘기하면서 처분적 법률의 그 위헌성에 대한 논란이 있게 되면 특별법으로라도 하겠다라는 의지를 민주당 안에서 천명하고 있는 것은 네. 이재명 대표의 25만 원 지급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해 볼 때 이재명 대표는 이미 대권 행보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과거에서부터 그 기본소득인가요? 그 보편적인 어떤 그런 복지라는 명분으로 이런 식의 어떤 파퓰리즘적인 공약이라든지 또는 공세를 펴고 있고 또 민주당이 1인 중심의 정당이다 보니까 완전히 기동성 있게 지금 그거를 추진하겠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인당 25만 원을 나눠주는 것에 대한 예산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것의 효과와 적실성에 있어서 이미 많은 문제를 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밀어붙이고 또 한편으로는 원내대표의 이름으로 개인 의견이라 그러면서 1가구 1주택 종부세에 대해서 뭐 면해주는 안에 대해서도 제시를 하면서 네. 지금 이제 그 소위 대권 행보에 있어서 득표를 할 때 그 양극화에 따라서 상당히 상황이 어려운 사람들뿐만 아니라 소위 수도권의 종부세 벨트까지도 노리면서 지금 그런 식의 어떤 그 행보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러다 보니까는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지금 민생이 어렵다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경제도 상당히 어렵고요. 이건 전 세계적인 추세이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것을 민주당의 제안을 이런 지하에 이것도 딱 너무 아주 간명하게 끊어버리기보다는 정말 상황이 어려운 분들에 한해서 선택적으로 그러면 지원을 특별 지원으로 하자 이렇게 역제안을 뭔가 새로운 제하면서 제안을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런 그래서 그 대중들의 설득을 좀 확보하고 민주당의 이런 보편적 복지가 심지어는 삼성의 이재용 회장도 25만 원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한데 찬성과 반대만 있지 중간에 토론이라든지 타협이라든지 이런 중간지대가 없다라는 것이 오히려 그 비용을 여당에서 치러야 된다는 점에서 네. 국민의힘이 그런 대안을 가지고 설득력 있게 민주당을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국민을 설득하려는 대안을 많이 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희중 의원님, 방금 이제 정호임 전 의원께서 처분적 법률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민주당에서 강조하고 있는 건데 이게 이제 입법 자체로 국민에게 권리나 의무가 좀 생기게 하는 그런 법안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이른바 정부를 거치지 않고서 국회가 제 역할을 하겠다 이런 의지로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처분적 법률과 관련해서는 위헌 요소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또 야권 내부에서도 있고요. 또 국민의힘에서는 만약에 이 처분적 법률로 이 부분을 통과시킬 경우에는 헌재에 제소해서 판단을 받아보겠다. 지금 뭐 이렇게까지 벌써 이제 앞서가면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이 처분적 법률이 과거에 굉장히 제한적으로 전두환 은닉재산 뭐 추징법처럼 국민적 공분을 샀다거나 또는 뭐 사회적 합의를 이루었을 때 뭐 적용된 예는 있습니다만은 네. 특히 이제 이재명 대표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굉장한 소신을 가지고 일관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건전재정 정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대통령은 민생토론하면서 돈 막 다 쓰고 다니면서도 실질적인 성과는 무엇이냐라고 저희는 반문할 수도 있는 거고요. 대통령이 총선 즈음에 공약했던 뭐 그 내용들 다 조합해 보면은 천문학적 숫자가 나오는데 그런 거는 어떤 예산에서 하려고 했던 것이냐 계산이 안 나오거든요. 네. 이번에 기자회견 했을 때도 그 기초연금 40만 원으로 다 올리겠다라고 했는데 어디서 재정의 출처 이런 것들은 밝히지 않으면서 그냥 선언적으로 얘기를 하셨단 말씀이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건전지능도 좋고 이거 다 풀면은 물가 막 오르는 거 아느냐 이렇게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지금 당장은 너무 급하고 어렵기 때문에 좀 시장에 온기를 좀 돌게 하자. 이 네. 어려운 서민들의 그래서 이제 민생을 재정의 생각해서. 역할을 주문하고 있다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 현금도 아니고 지역 화폐로 또 연말까지 다 쓰게 하자 이런 게 담겨 있기 때문에
과거에 현금으로 얼마씩을 지원하던 것과는 또 다른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해볼 만한 일인 것 같은데 그 위헌 시비에 대해서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저는 숙제로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과연 나올 것인지, 뭐 지금 당권 주자들 안철수 의원, 나경원 전 의원 견제성 발언도 나오고 있고, 지금 유승민 전 의원은 뭐 거의 출마하는 것 아니냐. 예를 들면 당대표 적합도 1위 나오면서 팬카페 회원들하고 콘서트도 가졌네요.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그 현실적인 것하고 또 이론적인 게 다를 수가 있는데요. 국민의힘이 살아남으려면 그 한동훈 위원장, 뭐 그다음에 당내에서 지금 가장 유력한 주자로 지금 인식되는 나경원 당선인,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 할 것 없이 다 나와가지고 그 누구 말씀 맞다나 민주당 전당대회 날 똑같이 전당대회를 하면 그야말로 흥행에 있어서는 압도적인 흥행을 하면서 국민의힘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 주목하는 그러한 그 국민들이 꽤 생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또 각자의 처한 사정이라든지 이해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우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만 이제 그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본인이 그 재충전의 시간만 갖고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보면은 몸풀기를 하듯이 지금 이제 언론에 노출 그렇습니다. 좀 그러니까 있죠. 언론의 관심도 굉장히 높고요. 네. 그리고 소위 그 팬들이 생겨났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팬덤이라는 게 정치에서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겠으나 일단 그 지지를 이렇게 그 결집하는 데는 이 팬덤이 굉장히 편리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그 상대적으로 볼 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가지는 장점이 꽤 있겠죠. 그리고 네. 지금 나오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있는데 공교롭게도 지금 잠재적 당권 주자라든지 제가 볼 때는 대통령도 그렇게 한동훈이 이번에 당대표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도 그렇게 뭐 긍정적인 것 같지는 않다라는 개인 생각이긴 합니다만, 그런데요, 지금 이 당내 사정이나 돌아가는 그 구도를 보면 역시 그 관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 당이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권에 대한 도전에서 끝나지 않을 거 아닙니까? 네. 본인이 정치를 계속하겠다라는 거는 큰 그림을 그리겠다라는 것이고, 결국 대권 염두에 두는 것 아닐까요? 만약에 그렇다면은요. 네.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을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안 되는 현실적인 측면이 있어요. 네. 정치를 가까이서 관찰하거나 그 안에서 섞여서 휘몰아 쳐본 사람은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지 않습니까? 네. 그런 차원이긴 하지만은 한동훈 위원장은 지금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몸을 풀고 있다. 네. 그러나 아직 결정적으로 결심한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유정 전 의원님, 결국 이제 당대표 경선 룰이 어떻게 되냐. 네. 현재로서 국민의힘은 당원 투표 100%잖아요. 이게 일반 국민 여론을 얼마나 뭐 받아들일지 여러 가지 이제 과정이 있는데, 만약에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지금 뭐 지지층 1위인 한동훈 전 위원장, 이거 당내입니다. 근데 일반 국민을 포함한 또 지지율 조사에서는 1위가 유승민 전 의원이에요. 네. 맞붙는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사실은 지난 전당대회, 작년 3.8 전당대회에서도 유승민, 나경원 후보, 물론 이제 다 제압돼가지고 출마는 어려웠습니다만은 그때도 그분들도 굉장히 높은 지지율을 얻었었죠.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용산의 구상대로 김기현 대표가 당선이 됐었는데 전당대회 룰은 바꾸는 게 맞겠죠. 왜냐하면은 사실은 총선 민심을 제대로 들으려면 낙선자 대회에서 분출되어 온 어떤 비판의 목소리가 아마 가장 민심과 가까울 것이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네. 수도권 중심으로 가야 된다. 또 룰도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분출돼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황우여 비대위 체제는 큰 욕심 부릴 수도 없어요. 뭐 두세 달 길어야 가는 것인데 이 전당대회 룰만 민심에 부응해서 만들어도 성공한 비대위가 될 것이다라고 판단하고요. 그래서 50대 50이건 70대 30이건 간에 당원 100%로 가는 이 룰은 바꿔야만 그 국민의힘이 다시 한번 민심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지 벌써
그 총선 민심을 까먹고 다시 뭐 당원 100% 이거 바꿀 수 있겠어? 라는 얘기가 만약에 나온다면 이거는 용산에 대한 민심의 포기뿐만이 아니라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전혀 민심이 다시 또 등 돌리게 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반드시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회의장 선출 문제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김희정 전 의원님, 네. 그 오늘 일어난 일입니다. 원래는 추미애, 조정식, 우원식, 정성호 4명이 도전하겠다고 했다가 조정식, 정성호 의원이 불출마 선언했습니다. 조정식 의원은 뭐 추미애 후보 지지 선언을 하면서 그만뒀는데 추대 분위기로 흐르는 겁니까? 결과를 놓고 보니까 거의 그런 분위기로 가는 것 같은데요. 네. 그래도 우원식 후보가 있기 때문에 네. 일단 경선은 가는 것 같고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은 뭐 단일화가 있고 또 정성호 의원이 사퇴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뭐 거의 그 결론은 나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국회의장 선거가 이렇게까지 그 국민의 주목을 받고 또 과열된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특이한 그런 양상이죠 지금. 그런데 네. 지금의 일련의 상황을 보면 또 박찬대 원내대표가 또 뭐 조정도 하고 있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또 당원들은 뭐 특정 후보에 대해서 굉장히 바라는 바가 크고 이렇기 네. 때문에 막 거의 추대 아닌 추대 분위기로 가는 게 아닌가. 경선의 형식은 갖추지만 또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호김 의원님, 국민의힘 대표적인 친윤 인사인 이철규 의원하고 배현진 의원 또 여기에 박정훈 당선인까지 가사해서 서로 상당히 공방을 펼치던데 뭐 인사 좀 하시죠 했더니 나 알아요라고 뭐 대물었다는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또 뭐 녹취록 얘기까지 나오고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뭐 친윤의 분하냐 뭐 이런저런 해석들이 나오던데요. 그만큼 그 당내에서 소위 김기현 당대표 시절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 네. 그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뭔가가 이렇게 사실은 당은 굉장히 다원주의적이고 다양한 목소리가 분출해야 되는데 그 다원적이고 다양한 의견과 목소리가 이런 식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네. 이거는 다원적이고 다양하다라기보다는 거의 봉숭아 학당 수준이죠. 그러니까는 뭔가 이렇게 단단한 권력이 이렇게 움켜쥐고 그냥 완전히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다가 이 권력이 약간 그 진공 상태가 되다 보니까 네. 밑에서 마치 또 좌충우돌하듯이 막 이렇게 막 튀어가는 그런 별로 보기에 유쾌하지 않은 모습들이 이렇게 이제 분출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친윤도 아닌 찐윤이라고 하는 인사에 대한 공격을 그 거의 친윤의 그룹에 있던 사람들이 해가면서 이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그걸 해석하기에는 지금 뭐 친윤의 분화이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데 이 세 사람 다 잘못하면 패자가 될 가능성이 있죠. 네. 이게 품격 있는 정치라고 할 수도 없고 결국은 또 뭐 사소한 얘기잖아요. 인사 좀 하시죠 그랬는데 너 나 알아? 그랬다가 뭐 그거 너무 모욕적인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걸 SNS에 올리고 뭐 그다음에 원내대표를 출마하랬느니 말랬느니 뭐 이래가면서 지금 얘기를 하는데 정당이라는 거는 이런 개개인의 어떤 정치의 정향이라든지 정책에 대한 그런 어떤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정당이 구축이 돼야지 이런 인간관계 누구 힘이 더 세고 누가 더 권력편에 가깝고 또 그 권력이 약해지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런 에피소드 같은 일로 우리가 얘기를 한다는 게 조금 나쁘끄러운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마지막으로 짧게 두 분께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라인 문제가 이 국민들 좀 분노를 자아내고 있잖아요. 한일 관계 개선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일본의 이런 행태에 대한 분노인데 이 사안을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은 이 한일 관계에 있어서 이 윤석열 정권의 어떤 저자세 굴욕 외교라는 측면에서 차곡차곡 쌓아온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강제동원 배상 문제도 그렇고요. 독도나 교과서 문제도 역사 왜곡 문제도 그렇고 또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도 그렇고 차곡차곡 쌓아온 측면이 있는데 거기에다 또 불을 지른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이제 개인정보 유출 문제는 뭐 어느 나라건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그 유출 문제가 터지면 뭐 벌금이든 법적 조치하고 또 뭐
후속으로 어떤 부분 필요한 조치 네. 취해달라 정도로 했던 것이 통상적인 그 일본 정부의 모습이었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손 떼라, 너네 다 매각하고 떠나라 이렇게까지 하니까 네. 우리 국민들로서는 일단 자존심이 너무 상하는 거고 또 어떻게 기시다 총리와 신뢰관계가 형성돼 있다라고 늘 강조하고 주장했던 미래의 동반자 관계다 이렇게 했던 대통령이나 또 정부에서 어떻게 해외 진출한 우리 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기업이 강탈당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손 놓고 있을 수 있는가에 대한 분노라는 네. 거죠. 그래서 네. 이 부분은 정부가 어떤 식으로든지 지금과 같은 어떤 소극적인 유감 표명 정도뿐만이 아니고요.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으면 아마 민심이 더 그 분노가 끌어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특히 최근에 독도 문제 관련해 가지고 민방위 교육 자료, 사이버 교육 자료에도 독도가 일본 땅으로 돼 있는 지도랄지 국방부 정신교육 자료에도 영토 분쟁 지역이라는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네. 행안부나 국방부 도대체 뭐 하고 있느냐 이런 분노가 있었거든요. 그런데다가 이제 네이버 라인 이런 사태까지 이르르니까 이거는 자칫 잘못하다가는 어떤 민간 기업의 해외 진출에서의 어떤 문제뿐만이 아니고 한일 간에 정말 또 이 정서적 감정적으로까지 대립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이렇게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인 것입니다. 정우겸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 한일 관계가 사실은 이제 이번 정부 들어서서 인위적으로 이제 가까워졌지만 그 감성의 그 찌꺼기 같은 건 여전히 있거든요. 네. 있는 상황에서 사실 그동안 강제징용도 그렇고 뭐 독도 문제도 그렇고 또 일본의 그 군사 훈련도 그렇고 거기다 후쿠시마 오염수에 이르기까지 그 김 의원님 말씀이 맞아요. 계속 쌓이다가 이제 라인에 와가지고선 거의 이제 그 분출이 되기 일보 직전인데요. 사실은 지금 그 네이버가 어찌됐든 소프트뱅크하고 그 지분을 그 인수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굉장히 그 다양한 옵션을 가지고 협상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결국은 해킹 문제로 그 해킹이 과거의 다른 사례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그렇게 심각한 해킹도 아니었었는데 이걸 가지고 느닷없이 총무상이 행정 지도를 한다면서 지분까지 넘기라 그러고 그다음에 그 라인의 그 한국인 이사까지도 내보내고 막 네. 이러니까 감정적으로 이거를 지금 그 여야는 말할 것도 없고 국민 정서로도 이제 그 화가 나는 데다 정부 대응이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미온적이라고 느끼는 것 같은데요. 네. 기본적으로 네이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정희 회장이 이끄는 소프트뱅크하고 무슨 협상을 하는지 그 과정에서 국가가 기업을 지원할 만한 불이익이 없었는지 네. 예를 든다면 이재명 대표는 이걸 문제 삼더라고요. 총무상, 행정 지도를 한 총무상이 이토 히로부미의 자손이었다 그러는데 그거는 그냥 정치적으로 감정을 막 국민 감정을 막 그냥 끌어오르게 하는 거지 이게 지금 당장 라인과 관련한 국익이 직접 관계되는 건 아니라는 차원에서 뜨거운 가슴보다는 냉철한 머리로 네. 여기서 네이버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고 이게 우리 국익하고 어떤 관련이 있느냐. 왜냐하면 라인이 일본만 점유하고 있는 게 네. 아니라 동남아나 대만의 점유율도 엄청나거든요. 네.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